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 2019 CBMC 한국대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문화 미션을 위한 비전을 비롯해 청년들에게 선배 기독 실업인들의 비즈니스 선교와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난민 문제로 인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수역 전가는 물론 난민들의 망명 요청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금 경색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화의기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2019 CBNC 한국대회에서는 젊은이들과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미션을 위한 비전과 화합의 자리가 마련되고 청년들에게 선배 기독 실업인들의 비즈니스 선교와 전략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CBMC 한국대회 둘째 날에는 세계 만민과 함께 화합하자는 취지로 다문화 미션 페스티벌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더 넓히는 시간, 공연과 간증을 통해 혹시나 꺼져가고 있던 사명의 불을 다시 밝힙니다. 청년들이 미래 지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실현을 돕고 직접적인 지원과 코칭을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다른 시선, 이윤 추구에서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방향성. 본죽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보널드 최보기 회장의 창업과 비즈니스 선교 이야기, 박광희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회장의 스타트업 비전이 공유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공격도 있을 수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고요. 우리는 또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같이 좁은 길이지만 확실한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라는 관점, 시장과 고객을 단지 그냥 마켓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뭔가 사회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와 이쪽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면 거기서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할 때 사실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화성 CNT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청년 초청 집회를 통해 실제 청년들의 창업 사례를 모집하고 58개 참가팀 중 경쟁력 있는 5팀의 스타트업 사례를 성정해 8억 원 이상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성 대표이사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창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갖자고 밝혔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기독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오늘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을 꼽자면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하고 또 실현하는 게 공통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실행하기에는 좀 두려움도 있고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다 신앙 안에 있으니까 정말 주여 외치면서 정말 문제를 발견했다면 해결하는 또 해결의 사업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6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각 참여 업체들의 비즈니스 비전과 아이디어가 소개됐습니다. 특별히 부스 참여를 통해 몽골 한빛토야교회 현진 여학생의 신장 이식 수술 지원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류영민 가베 컴퍼니 대표는 네팔과 몽골을 통해 납품되고 있는 전 상품을 행사 부스에 내놓고 몽골 여학생 넘온 양을 위한 수익금 전액을 모금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을 몽골 제품을 소개해서 이 파란 금액을 가지고 수술비에서 보태 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주어진 한 명이라도 끝까지 치료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신앙과 삶, 그 안에서의 사랑과 헌신, 섬김. CBMC 기독 실업인 회원들은 샬롬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로회가 지난 16일 총회에서 발송한 영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관련 판결문을 반송시키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동남로회 측은 이번 재판은 구성 자체가 위법이고
재판 과정 가운데에도 절차가 무시되는 등 법적 하자가 무성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판결문 논란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예장통합총회재판국에서 서울 동남노회로 발송한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관련 재심 판결문. 그러나 동남노회 측이 법적 하자가 무성한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문을 수치 거부하면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꼽은 교단헌법 정치 28조 6항.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결의는 정치 28조 6항 1호를 명백히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호에 명시된 은퇴하는의 의미를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명문 규정을 넘어선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 그러나 지난 101회기와 102회기, 103회기 총회의 헌법위원회는 이와는 상반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위원회는 정치 28조 6항에 대해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해석해오고 있고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까지 1호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위의 보고를 받지 않은 103회 총회의 명성 관련 결의는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해석 적용에 따라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최경구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은 재판국의 판결은 죽음법을 적용해 산교회를 죽이려 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번 정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했어요. 정치 28조 6항은 우리 장로교의 대의정치의 그 기본에 위배된다. 4번에 걸쳐 가지고 그 수정, 그다음에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단 은퇴한 목사는 28조 6항 1호에 적용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계속 시족일간 그렇게 헌법에 해석한 것을 이번 재심 재판에서 그걸 적용해 버린 거예요. 적용하지 말라는 걸 적용했고요. 그 죽음법을 적용해서 산교회를 죽이려 한 겁니다. 이 자체가. 또한 판결문에는 최근 선출된 최간섭 노회장으로 피고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노회 상태였던 동남노회가 노회장을 선출하면서 해당 재심건의 피고가 변경된 것, 교단헌법에 따라 피고 경정과 진술기의 부여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재판이 진행됐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최간섭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은 피고 경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면서 불법성이 가득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회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 경정에 관한 통보나 아니면 진술기에 부여받으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예,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 재판이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피고가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재판한다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재판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이죠.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내려진 확대 해석 판결. 법리부서의 줄기찬 해석과 법적 하자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여름의 절정을 보내고 가을에 앞서온 귀뚜라미 소리가 여름밤을 채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 권의 책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8월의 신간 소식 남경남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고 했던 이진희 목사가 이번에는 광야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생명의 삶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 성서의 배경과 문화에 관한 글을 싣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13곳의 광야를 다루면서 독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그 광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경우를 통해 힘겨운 광야를 건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던 미가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랑과 연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3부로 나뉘어진 이 책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미가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록으로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과 용어 해설까지 더해져 있고 두란노 출판사의 당신을 위한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성경 강해들로 구성돼 복음의 틀을 잡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튤립 교리라고도 불리는 칼뱅주의 5대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하고 칼뱅주의 5대 교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을 1618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도르트 총회 현장으로 안내하면서 도르트 신경의 관점을 설명하고 칼뱅주의 5대 교리의 역사적 배경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저자가 직접 번역한 학론파의 견해와 학론서가 함께 수록돼 있어 책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14일 백석대학교 대강당에서 2018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학위 390명과 석사학위 316명, 박사학위 18명, 명예박사학위 1명 등 총 7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고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83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달라면서 졸업생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미국 텍사스 달라스 침례대학교 아담 라이트 총장이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주 아프리카 난민 100여 명을 태운 스페인 구호단체 오픈암스가 며칠째 지중해를 떠돌았습니다. 네, 인근 국가들이 난민을 태운 오픈암스의 입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오픈암스가 일단 어떤 단체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오픈암스는 비정부 및 비영리 단체로 전쟁, 박해 또는 빈곤을 피해 유럽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을 해상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스페인 해안에서 많은 해양 사고 구조 경험을 가진 해양 구조회사의 책임자 오스카 캠프가 전쟁을 피해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다가 해변에서 익사한 4명의 아이들의 참혹한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에 게재된 모습을 보고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그리스 해안에서 시작된 구조는 그 첫 해에 위험에 처한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을 구조했으며 그 이후로 2016년 3월 유럽연합과 터키 간의 협정이 서명될 때까지 모두 14만 3천여 명이 해안선에서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와주었으며 표류하던 만여 명을 구조하고 좌초되어 위험에 처한 9천여 명의 생명을 구하는 등 활발한 구조 임무를 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강력한 난민 수용 반대 정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보여지는데 구조선은 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로 간 걸까요? 유엔 난민 기구라고도 불리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의 규정에 의하면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의 망명을 받아들일 최우선적인 책임이 난민들이 구조된 해당 국가에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구조 사건은 8월 1일 오후에 오픈암스가 미성년자 30명을 포함해 55명의 사람들과 함께 첫 번째 보트를 구출하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책임 수역이 몰타와 이탈리아 중간 지역에 속하기에 몰타와 이탈리아 양국에 지속적으로 망명을 요청하고 있고 양국은 또 그 책임을 선박 소속 국가인 스페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수백 명의 난민들이 난민선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유럽 국가들은 하나둘씩 난민에게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법이 찾아질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올 6월에 스페인 소속 선박 아쿠아리스에 의해 구출된 630명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모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한결같이 거부하자 스페인 정부의 수상 페드로 산체스가 인도적인 결정을 내려 스페인 동부 해안 도시 발렌시아에 입항하도록 허가하고 항구를 제공하여 망명을 도왔습니다. 그 후 산체스 수상은 여러 정치적 루트를 통하여 긴급 인도주의적 문제에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연대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모든 국가들이 자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긍정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 내 극우 정당들의 목소리가 날을 거듭할수록 점점 높아져감에 따라 난민 대응 정책도 역시 입지가 계속 좁아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하는 난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세계교회가 선한 뜻을 모으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스페인의 김용재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베네수엘라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난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인근 국가 콜롬비아 병원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Venezuela's electrical grid is nearing a total collapse following historic power outages last month. Experts say the aging infrastructure could be damaged beyond repair. So too is the patience of the people suffering days on end without lights, water, or communications. So this is the public hospital here in Cucuta, and this place is just overwhelmed right now because there are so many Venezuelans coming in for treatment. Since there are almost no hospitals in Venezuela who can treat people that need dialysis, pregnant mothers, people with gunshot wounds, it doesn't matter. They're all coming across the river and coming to this hospital for help. The hospital has already spent more than $15 million treating Venezuelans who can't afford to pay. For those unable to get to Colombia, power outages bring deadly consequences. This man lost his wife. She died because there was no assistance in the hospital. There were no medicines, so the love of my life just died, the mother of my children. I've had enough of this government. They are killing us with hunger, with no health care, and now I'm not afraid anymore. Do what you want to me, Maduro. You killed my wife. Go ahead, kill me. Into this desperation, Operation Blessing is bringing hope. Just across the border, this OB distribution center gives out medicine and other supplies to refugees, many traveling from deep inside Venezuela to get here. We waited from 8 a.m. to 4 p.m. to be seen by our doctor back home, and she told us the baby needed antihistamines, but there weren't any available. If I had left him there, he would have died without a doubt, because there, neither the doctors nor the hospitals are working. As Operation Blessing serves the desperate here, the needs are even greater inside Venezuela. It's too bad you can't bring these medicines to the Venezuelan side, because for sure the people there need it so much. It's sad to see. Here you can help me, but those people can't get help because they can't get across. From Cucuta, Colombia, I'm Chuck Holton for CBN News.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북한이 광복절 기념사를 평가 전화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글쎄 뭐 비난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이번 비난은 그냥 지나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특별한 날이고 또 문 대통령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일 관계 정상화도 얘기했고 2032년에 또 평양과 공동 올림픽 개최, 2045년에 통일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키를 조절해 가면서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에서 아주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비난을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저급한 단어와 경박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이제 조롱 내지 비난함으로써 북한이 남북 관계를 계속 그 압박과 파탄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좀 통일부가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 통일부 반응에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청와대가 이제 반응을 내놓으려고 그러지만 또 청와대까지 나서면 북한과 강대강 기조가 충돌하면서 더 남북 관계가 이제 꼬이고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일단 통일부가 이제 반응을 내놨습니다. 통일부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은 북한의 도를 넘은 그런 지적과 비난이 남북관계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번 조롱과 비난의 어떤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 훈련인데 이 훈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야전에서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CPX라고 해서 지휘소 훈련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훈련이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성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통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앞으로 자제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 비난과 함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벌써 이게 5월 이후만으로도 지금 8차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5월 달에 이제 2차례를 하고 7월에 들어와서 6차례. 그래서 토탈 지금 8차례를 발사함으로써 뭐 굿모닝 미사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미사일이 날아왔다라는 뭐 그런 정도로 미사일이 상시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통천이라고 해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고향이죠. 그 통천 15km 지점에서 동해상에 이제 발사를 하고 북한이 그 다음 날 미사일 발사에 꼭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새로운 무기 시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도 저희가 대기 어려운 정도의 외국 명칭을 가진 미사일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자꾸 첨단 무기 기술 개발 시험을 함으로써 이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이자 또 한반도에 비핵화를 가져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향후 남북 관계 또 비핵화 문제에 굉장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통천이라는 그 지역에도 또 집중을 하는 기사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통천은 박지원 위원도 트위터에서 여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남북 관계 화해에 대한 의지가 담은 그런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쏘므로써 이거는 북한이 대단히 이제 유감이다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바로 또 비난을 이제 하는 등 남북이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이고 사실은 통천까지 미사일이 내려옴으로써 이제 남측이 지금 F-35 전투기가 배치된 일종의 청주 비행단 또 사드가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 쪽 뭐 이런 남측의 군사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측의 대응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일부 이제 군사적인 대응으로 해서 플랜 B라는 뭐 계획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제 중기 국방 계획이라고 그래서 뭐 경항공모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무기 체제 도입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과 무기 대결, 강대강 대결로 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여전히 이 8월 20일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과 미국이 대화 국면으로 가고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아직도 이제 플랜 A 쪽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 외무차관이 중국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육자회담할 때도 갑자기 언론을 상대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을 상대하고 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여기에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이제 깨우치는 전략이죠. 네. 최근에 하여튼 뭐 미중 간 또 미러 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역과 각종 무기 대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차관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일종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입장을 외부에 알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회복하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이 동북아에서 러시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뭐 각인 전략이랄까요.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의 최대 목표가 우리나라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해킹 사이버 공격 보고서가 이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만 35건의 북한이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킹을 하면 이제 돈을 벌겠죠.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해킹을 통해서 이제 벌었는데 네. 그 중에 35건 중에 10건이 이제 한국,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가까우니까 공격하기도 좋고 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엔에서 정식 보고서가 채택되면 북한을 이제 해킹 국가로 분류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는 뭐 사실상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규 제재가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국가의 어떤 정보망을 보호하는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책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 경제 제재가 지금 압박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해킹을 통한 경제적 공격 피해 이런 것은 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난 판문점 남북미 회동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미국을 방문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이번 9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총회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뭐 이런 좀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트위터로 재미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일전에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싶다.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트위터를 올렸더니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진짜 10분 만에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성사가 됐다라고 그랬고 네.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9월 연설을 하면 거기 뉴욕에 왔다 워싱턴에 오면 좋겠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노이 회담 지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올 때도 비행기가 여의치 않아서 기차를 타고 왔고 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먼 뉴욕 워싱턴까지 자기네 비행기도 없는데 어디서 빌려 타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가서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연설은 미니스터급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영호 외무상이 아마 한 15분간의 유엔 총회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서서 연설을 하는 그림을 그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또 미국 국내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트위터를 날리는데 요거는 조금 성사 가능성은 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참 국제 정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탈북모자의 사망 소식이 이런 게 저희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서 배고파서 아사 굶어 죽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42살의 이 탈북 여인이 이제 지난해 말 중국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6살 아들하고 관악구에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사망 시점이 발견 시점보다 2달 전 그리고 이제
집안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굶어 죽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제 일부 언론이나 또 단체에서는 혹시 정부가 탈북자들을 홀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탈북민들도 국내에 정착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분이 왜 위기 가정, 위기 관리 대상에서 이제 빠졌느냐, 이제 그게 좀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분이 휴대폰도 또 안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손을 좀 내미는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아마 이제 삶의 의욕이라든가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전혀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동사무소에 사실은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좀 구호의 손길을 요청했으면 아직은 뭐 한국사회 복지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이분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일단 이제 어떤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부가 통일부 주관으로 14개 시도 또 뭐 단체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탈북민들도 만약 어려우면 뭐 국내인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요즘 뭐 복지가 최소한의 복지는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비극이 남한에서는 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한 몇 주간 계속 남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목소리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문학이 크게 관심을 모으면서 성경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최근 출간된 중세교회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도 인문학과의 접촉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삼위교회 박양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 네, 중세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현재 한국교회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가 E.H. 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이고 그 반복되는 역사는 오늘날의 거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 의도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정조시대 때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썼던 책인데 기행문이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조선 민중들의 삶을 고민하고 애환으로 담아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나 영웅들이나 왕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기보다는 민중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사건 중심이나 어떤 이벤트 혹은 권력자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민중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개 챕터라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만들어진 게 됐을까요? 중세가 사실은 1000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중세를 지탱하는 9개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9개 사건 속에서 민중들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네.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중세를 보기보다는 그런 작가들이나 화가들이 중세를 어떻게 봤는지 네. 그것을 고민하면서 초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책을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쓴 중세 교회의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예. 네,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좀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인문학을 좀 재발견하자는 주장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인문학 하면은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과목들을 학문들을 떠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인문학을 접했던 경험들을 보면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하면은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이 인문학이 나온 배경을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였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거죠. 이게 모순 같지만 교회가 지배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민들 그리고 성경적인 이상을 꿈꾸면서 표현해냈던 많은 문학들이나 그림들이 인문학 속에 많이 녹아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교회에서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아주 가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신앙교육을 그동안 시켜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중세 시대에 좀 집중한 이유도 좀 비슷한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세가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었냐면 많은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역시 어떤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삶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민중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지배했지만 성경적이진 않았다. 않다 네. 보니까 그러면서 가르쳐지는 잘못된 관행들, 네. 어떤 부조리한 면들, 그리고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들,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고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형태들이 동원이 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와 참 겹쳐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성경과 인문학을 함께 접목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스피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러한 음악들이 다른 형태의 저는 설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선별해서 가르친다면 다양한 설교들을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뭐 문학이라든지 예술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내었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설교를 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40점의 중요한 그림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교육을 시키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을 가지고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클래식 예배, 이것을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꾸준히 드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 칭의, 속죄 이런 부분들은 좀 개념 자체로도 어려운데 그렇죠. 이것을 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저학년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명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좀 교회의 힘이 아닌가, 교육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설교다. 저에게는 상당히 참신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걸 예를 들자고 하면 어떤 거를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세례를 받을 때마다 고백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교육의 형태가 주입식과 암기 그쵸.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인문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예, 그게 뭐 어떤 그림일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작품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민을 했을 때 네. 뭐 온유와 양선과 이런 부분들이 개념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육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기해서 써라. 이것이 유일하게 받아본 교육이었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장 잘 표현한 톨스토이의 작품들 9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히니까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주목하고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뭐 좀 수업을 좀 들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긴 한데 정말 이 성경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한번 저도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일교회 박양규 목사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 2019 CBMC 한국대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14일 백석대학교 대강당에서 2018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난민 문제로 인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금 경색 정국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네, 홍콩 시위가 위험 수위의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우려했는데요. 그런 걱정을 잠재운 존재가 바로 홍콩 교회였습니다. 홍콩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미움과 증오로 반응하지 않고 또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서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요. 네, 홍콩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해야겠고 또 국제사회도 선의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